인류복음화성이란 인류복음화성은 기독교 선교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로마 교황청의 심의회입니다. 예전의 명칭인 포교성성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198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대적 용어인 프로파간다는 이 심의회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프로파간다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각국이 국수주의적인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벌이기 전까지는 전혀 부정적인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개화기의 천주교는 언론과 교육을 통해 개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것은 동시에 애국 계몽운동이기도 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 발간한 순환글의 주간직 경향신문은 1906년에 창간되어 일제의 탄압으로 폐간되기까지 4년간 지속되었는데 국권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른 시기에 내적 개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을 자강운동으로 계몽하고 인도하였습니다. 천주교의 교육사업은 처음에 국민교육과 기초교육에 치중하였는데 1909년부터는 독일의 분도회를 초대하여 서울의 사범교육과 실업교육을 실시하게 하였으나 일제와 일본인들의 교육 독점으로 폐교되었습니다. 일제하에서 천주교회는 선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비록 국권수호운동과 독립운동에 전교회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평신도들은 개인적으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의 의거는 국권수호운동의 대표적인 신뢰로 손꼽힙니다. 국제모상운동을 제창한 서상돈도 열렬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안학사건에도 안명근을 비롯하여 많은 교인이 참여하였고 배고인 사건에도 관련이 되었습니다. 3.1운동 때에는 교회 당국의 절대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대구의 신학교 학생들이 만세 시위에 앞장섰으며 황해도 은율의 신부 윤혜원을 비롯해서 강화 광주 등지에서는 천주교인이 만세 시위에 주동적 구실을 하였습니다. 3.1 운동으로 인하여 당시 서울 원산 신의주 평양 공주 대구 등지의 감옥에는 53인의 천주교 신자가 투옥되었고 해외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교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종교탄압은 해를 거듭할수록 노골화되어 앞에 말했던 경향신문이 끝내는 폐간되었고 사범교육기관인 숭신학교도 폐교당하였습니다. 그 뒤 일제는 소위 포교규칙을 제정하여 포교를 은연중에 제재하였고 교회학교의 종교교육까지도 금지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 천주교는 신사참배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교인들에게 이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일본에 있는 주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해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황청이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천주교인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이에 응한 것은 아니고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직장에서 추방되거나 투옥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일제는 1940년대에 이르러 외국인 교구장을 일본인 교구장으로 대치시키고 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였으며 기타 외국인 선교사들을 구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이와 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발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구는 크게 발전하여 1911년에는 조선교구에서 대구교구가 분리되었고 동시에 조선교구는 서울교구로 개칭되었습니다. 1920년에는 원산교구, 1927년에는 평양교구, 1928년에는 연길교구, 1937년에는 전주교구와 광주교구, 1939년에는 춘천교구가 창설되었습니다. 1940년에는 원산교구가 폐지되고 대신 덕원면속구와 함흥교구가 설정되었습니다. 교구의 설정으로 새로운 선교단체가 진출하게 되는데 이미 교육사업을 위해 한국에 진출했던 분도회는 원산교구를 담당하게 되었고 1920년대에 진출한 미국 메리놀 선교회는 평양교구를 1930년대에 진출한 아일랜드의 룸바노 외방전교회는 광주와 춘천교구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정된 전주교구가 한국인 성직자에게 맡겨짐으로써 처음으로 방인교, 이어 서울교구장직으로 한국인 신부 노기남에게 넘겨짐으로써 처음으로 한국인 주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제3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발표는 대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시는 권영명 신부님께서 일제 시기 한국천주교회 한국인 교구장 선출 및 임명 과정을 인류 복음화성 역사 문서고 문헌 등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대전교구 대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으로 또 있고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세계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권영명 신부입니다.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나온 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접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제 어찌 보면 각 교구마다 성지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지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그쪽 관련된 순교 성인들 관련된 연구들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적은 연구들 중에서 신사 참배나 독립운동 관한 주제들은 조금 있는데 그 이외에 일제강점기 때 다른 주제들은 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각 교구가 교구사를 이제 편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집권자 임명 과정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전의 시기로 내려가면 전쟁이나 일제강점기로 인해 문서들이 소실된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바티칸 문서고의 개방의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현실입니다. 저보다 앞서 로마에서 세계교회사를 전공한 연구자분들은 바티칸 문서고들, 예를 들어 사도문서고, 과거에는 바티칸 비밀문서고라고 불렸고요. 국무성 문서고, 실질적으로 바티칸의 외교적인 문서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인류복음화성 문서고 등등에서 베네딕토 16세의 승인 아래 비오 11세의 재임 시기인 1939년까지의 자료들만 열람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교황이신 프란체스코 교황이 비오 12세 교황의 재임 시기에 바티칸 문서들을 개방하기로 한 결정으로 2020년부터 연구자들이 1958년도까지의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논문 쓰기가 되게 어려워졌는데 또 반면에 이렇게 자료가 열림으로 인해서 제 박사 논문의 새로운 점들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또 기회도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방으로 저는 인류복음화성 역사 문서고의 문헌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말에 한국천주교회의 한국인 집권자들이 어떻게 선출되고 임명되었는지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포교성성은 인류복음화성의 전신으로 전 선교지를 관리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선교지로 남아있는 한국교회는 그 시작부터 포교성성의 관리하에 있었고 한국교회의 집권자들이나 한국교회의 선교지를 위임받은 각 선교회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관련된 교황 사절이나 대사들도 이 성에 서한들과 보고서들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바티칸의 여러 문서고들 중에 인류복음화성의 역사 문서고가 한국교회와 관련된 가장 많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외국인 선교사 주교들과 교황대사 바티칸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집권자 교체 작업에 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일제 말기에 일어난 한국교회의 집권자 교체 과정과 관련된 연구에 부족했던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1930년대 첫 한국인 지목구장 임명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교황청은 선교 지역의 적응주의 정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1919년 11월 30일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 막시문 일루드를 발표하면서 선교사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불씨를 표명하고 현지화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비오 11세 교황은 1926년 2월 28일에 교회의 것들 레룸 에클레시에를 발표하면서 전임 교황의 선교 방침을 재확인하였고 다음해 10월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아시아 사제 7명, 중국인 주교 6명, 일본인 주교 1명 이렇게 주교 서품을 집전하면서 선교 지역의 현지화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보편교회의 상황 안에서 대구 대목구장 드망주 주교는 주일 교황사절과 포교성성과의 협의한 결과로 1931년에 전라도 감목 대리구가 설정되었고 김양홍 신부가 감목 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대리구에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이 대리구에서 사목하고 있는 한국인 사제들이 민족주의 입장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을 불신하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전라도 감목 대리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한국인 자치로 다른 하나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외국 선교회에 이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구 대목구는 포교 성성의 전라도 감목 대리구를 전주와 광주 지역으로 분할할 계획을 알렸고 1937년 포교 성성은 이 계획에 동의하여 대구 대목구에서 전라도 감목 대리구를 전주 지목구와 광주 지목구로 분리 및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전주 지목구는 1937년 4월 13일자로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자치 지목구로 설립되었고 김양홍 스테파노 신부가 지목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써 1831년에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어 파리예방 정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위임된 지 106년 만에 한국교회에 한국인 자치 지목구가 설정되었고 한국인 지목구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인 사제들이 집권자로 이제 선출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1941년 9월 한국교회 집권자 회의에 대한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의 안에서 이제 사우어 주교와 주일 교황대사 마렐라 대주교의 구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교황사절 마렐라 대주교는 일본의 반외국인 운동에 이어서 한국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사우어 주교는 1941년 9월 22일 월요일에 한국교회의 집권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서울 대목구장 라리보 주교와 대구 대목구장 무세 주교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응답을 받는 대로 그는 모든 집권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처리할 문제에 대한 제안서를 본인에게 보내도록 요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담은 서한을 주일 교황사절 마렐라 대주교에게 7월 16일자로 보냈습니다. 마렐라 대주교는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차기 교회의 집권자 회의가 현지인 사제로 집권자를 임명하는 계획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국교회의 책임도 맡고 있기에 한국교회의 집권자 회의를 위해 여건이 허락한다면 2개월 이내에 소집할 수 있는 일종의 서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렐라 대주교는 때가 오지 않았고 열매가 있지 않았으며 유능한 사제가 없으며
한국은 일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온합니다. 라는 한국교회 장상들의 말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41년에 열릴 한국교회의 집권자 회의에서 현지 성직자들에게 한국의 자치구역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핵심 사항으로 구상하여 회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 집권자 회의를 위해 보니파시오 사우어 주교의 제안이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덕원 면석구장이자 함흥 대목구장 보니파시오 사우어 주교는 주일 교황 사절에게 차기 한국 교회 집권자 회의를 위한 프로그램 기초와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고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한국인 성직자들을 교계 제도의 상위 직무, 곧 집권자 자리에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한국 지부 선교회 장상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포교 성성의 지침, 교황청의 견해도 오랜 동안 알고 있었지만 실행 순서에서 한 단계도 취하지 않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정확한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어 주교는 이 상황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선교사 집권자들은 구체적으로 행동할 시간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 성직자들이 장상직을 맡는 것은 한국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후임 한국인 집권자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 그 실패와 결과가 그를 추천한 또는 선택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우어 주교는 일본 방문 중에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숨김없이 다 주일 교황 대사에게 제공하였음을 말하면서 한국 교회에도 긴급한 상황이 오면 지체 없이 지침을 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가 마렐라 대주교가 외국인 집권자들을 일본인 장상 서리들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청에 요청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덕원 면석구장은 일본 교회에서 일본인들의 손에 선교를 이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사우어 주교는 마렐라 대주교에게 각하는 한국이 일본이 아니며 두 민족을 동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두 민족의 차이에 관해서는 동의하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이 주교는 주일 교황 사절이 최근에 한국인들이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하면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정책을 새로운 변화라고 여겼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이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렐라 대주교에게 차기 서울 대목구장으로 일본 사제를 임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필요한 요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우어 주교는 한국인 사제들이 집권자로 임명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 단순히 시간 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사제들이 많이 있지만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선교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사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외국인 집권자들은 시간이 좀 더 주어지고 상황이 좀 더 좋았더라면 포교 성성의 최신 지침에 따라 신학교에서 보다 완벽하게 한국인 사제들을 양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 베네딕토의 원장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지목구장이나 대목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때가 오면 즉시 현지인 사제들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써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인 성직자들에서 발견하는 부족함 중 하나는 본인들의 방식대로 하는 사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어 주교는 우리가 우리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지인들도 그들의 방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한국인 사제들이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하여 행정 분야에서나 다른 분야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모두가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사우어 주교는 한국교회 외국인 집권자들은 한국인 사제들에게 후계자를 넘겨줄 계획을 세웠지만 이러한 계획들을 교황청에 알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곧 주일 교황 사절에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마렐라 대주교도 포교 성성의 지침에 따라서 가능한 많은 후임 집권자 후보들을 각 집권자들에게 요청하였지만 일부 선교회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어 대주교는 선교는 일종의 특권도 아니고 폐쇄적이고 자급자족하는 세계도 아니기에 집권자들은 서로를 계몽하고 완성해 나가야 하므로 동료 장상들의 계획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선교 책임자들, 특히 지목부장과 대목부장들은 후임자 선출 계획에 대해 교황의 대리자인 교황 대사와 상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사우어 주교는 차기 한국교회 집권자 회의에서 최소한 가능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일한 직책의 여러 명의 가능한 후보자들을 지명함으로써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기를 희망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주일 교황 사절과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의도와 계획을 구체화할 1941년 교회회의, 한국교회의 집권자 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외국인 집권자들이 여행이 불가능해졌기에 9월에 개최하기로 한 회의는 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마렐라 대주교도 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대목구장 임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렐라 대주교는 1941년 12월 28일 국무장관 대리 몬티니 몬시뇨르에게 보낸 전보를 통해서 라리보 주교는 자발적으로 현지인 대목구장을 임명할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모든 사임을 청합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라리보 주교와의 합의에 따라 본인이 노기남 사제를 대목구장 서리로 발표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주, 평양의 선교부는 거의 포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황대사는 관할권을 이웃 선교부에게 이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전부를 포교성성도 동시에 수신하였고 포교성성 장관인 피에트로 푸마소니 비욘디 추기경은 국무성 장관 루이지 말리오네 추기경에게 주일 교황 사절이 보내온 사항들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포교성성 장관은 마렐라 대주교가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언급하였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라리보 주교의 서울 대목구장 사임이 수락되었는지, 둘째, 현지인 사제 노기남이 그를 대신하여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되었는지, 셋째, 메리노레 미국 선교사들에게 위임된 평양 대목구는 이웃 선교부에게 관리가 맡겨졌는지 이 세 가지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비욘디 추기경은 라리보 주교가 곧 교황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오랜 동안 사임을 원했고 그는 좋은 의도를 가진 주교였지만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선교는 기준점이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집권자들을 지도해야 했지만 새로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도직의 진전이 뒤처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포교성성 장관은 마렐라 대주교가 제안한 후보자를 임명하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렐라 대주교는 미국 선교사 없이 남겨져 버린 평양 대목구를 위해 이웃 선교부에게 그 관할권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였습니다. 포교 성성은 이 이웃 선교부를 서울 그리고 덕원 간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교 성성 장관은 주일 교황 사절이 평양 대목구의 일부 지역을 서울에 다른 일부 지역을 덕원 관도에 위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주일 교황 사절에게 맡겨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마렐라 대주교는 비원지 추기경에게 이 문제 해결을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추기경은 교황에게 이것을 국무성에 직접 하달하여 처리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이러한 요구들에 동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보를 주일 교황대사에게 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황은 라리보 주교의 사임을 수락하고 제한된 후보자를 대목구장 서리로 즉각적이고 절대적이며 재량적인 권한을 사용하는 결정 안에서 임명하며 대목구장 없이 남아있는 평양 대목구와 다른 선교구들에게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서울 대목구장 서리로 노기남 사제 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1월 12일 국무성은 교황의 승인을 받아 주일 교황 대사에게 답변 전보를 보냈습니다. 교황은 라리보의 사임을 수락한다. 대목구장 서리로 제한된 후보자를 임명한다. 제한된 평양 대목구로서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국무성은 이러한 전보 내용을 포교성성 장관에게도 알렸습니다. 이 전보를 받고 같은 달 포교성성은 프랑스 교황 대사에게 전보를 보낼 수 있기를 국무성에 요청하였고 이 전보는 결국 파리 예방 정교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국무성은 1942년 7월에 일본 당국이 장상 자리에 있는 한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서울 대목구장 서리는 지금까지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주일 교황대사는 노기남 신부를 대목구장으로 임명할 것을 교황청에 요청했고 교황은 이 요청에 대해 다음 본 회의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네, 서울 대목구장으로 이제 노기남 신부의 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교성성은 1942년 11월 9일 연례 회의 중에 노기남 신부를 서울 대목구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항을 다음 날 공포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주교성성은 포교성성 장관의 요청을 참고하여 서울 대목구장 노기남 신부가 공석인 콜바사 명의 주교직을 받는다고 포교성성에게 알렸습니다. 11월 11일에 포교성성은 이러한 임명 소식을 전보로 주일 교황 대사에게 보냈습니다. 교황청은 노기남 신부를 서울 대목구장 서리로 1942년 1월에 임명하였지만 교령 데크레툼으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일본 교회의 집권자 교체의 긴급한 상황 안에서 교황청이 주일 교황 대사에게 집권자 서리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과 같이 한국 교회에서도 급박한 상황에 맞추어 우선 마렐라 대주교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서울 대목구장 임명과 주교 서임에 맞추어 노기남 신부를 서울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하는 교령은 포교성성에서 1942년 12월 17일에 작성되었지만 승인 날짜는 같은 해 1월 8일로 기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포교성성은 노기남 신부가 서울 대목구장으로 임명되는 동시에 콜바사 명의 주교로 서임된다고 공포하면서 승인 날짜는 1942년 11월 10일로 정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대목구장은 이제 노기남 주교님께서
이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양 대목구장 임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교황대사가 교황청의 서울 대목구장 교체에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평양 대목구의 관할권 이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는 메리놀회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떠나면서 남겨진 평양 대목구를 이웃 선교구로 관할권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청에 요청했던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렐라 대주교의 전보를 받은 국무성은 한국교회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정쟁이 발발하자 미국인 선교사들은 평양 대목구장 오세아 주교와 그의 비서 신부를 제외하고 억류되었습니다. 1942년 국무성은 주일 교황대사가 요청한 대로 평양 대목구를 이웃 선교구로 이임할 권한을 마렐라 대주교에게 부여한다는 전보를 보냈고 그는 이 권한을 가지고 1942년 8월 8일에 평양 대목구를 임시로 서울 대목구장 서리 노기남 신부에게 위임했습니다. 마렐라 대주교는 1942년 6월에 전보를 통해 일본 당국으로부터 선동된 미국의 적대적인 시민들로 인해 평양 대목구의 메리놀회 수녀들이 철수하여 아사마 마루라고 명명된 여객선을 타고 본국으로 떠났다고 국무성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메리놀회 선교사들은 모두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오세아 주교의 편지 안에서 노기남 신부가 평양 대목구 소속이 아닌 12명의 한국 사제를 파견하여 기존의 평양 대목구 소속 한국인 사제 8명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면서 오세아 주교는 새로운 대목구장의 임명의 필요성을 전하였습니다. 1943년 2월에 주일 교황대사는 국무성의 평양 대목구장으로 한국인 사제 임명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면서 홍영호 프란체스코 신부를 대목구장 서리로 추천했습니다. 서울 대목구장으로 임명된 노기남 주교도 평양 대목구장을 임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오세아 주교와 노기남 신부는 홍영호 신부를 평양 대목구장 대리로 임명했습니다. 국무성은 이 홍 신부가 마렐라 대주교가 평양 대목구장 서리로 추천하는 프란체스코 타케오카와 동일하다고 포교성성 장관에게 확인시켰습니다. 포교성성은 1943년 2월 18일에 교령으로 홍 신부를 평양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주일 교황대사는 평양 대목구장 서리 홍영호 신부를 대목구장으로 교황청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목구장 선출을 위해 아직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오세아 주교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교성성은 전보로 오세아 주교에게 홍영호 신부가 평양 대목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대목구장직을 사임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 전보를 받은 오세아 주교는 1944년 3월 29일자로 평양 대목구장을 사임한다고 국무성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황대사에게 본인의 사임을 표명하는 편지 원본을 보냈고 이 교황대사는 이러한 서식을 포교성성 장관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홍 신부는 평양 대목구장직을 수락하기로 결정하지 않았고 주일 교황대사는 교황청에게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렐라 대주교와 노기남 주교의 격려와 함께 홍 신부는 평양 대목구장직과 주교로 서임되는 것을 수락했습니다. 이 응답과 함께 1944년 6월 29일에 주교 서품식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포교성성은 홍 신부를 평양 대목구장과 아우지아 명의 주교로 임명하는 교령을 내면서 이 임명 발효일을 1944년 3월 29일자로 하고 시행령은 같은 해 4월 17일로 정했습니다. 이 교령을 통해 비로소 평양 대목구장을 한국인 사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 대목구장에 이어서
두 번째 한국인 대목구장이 탄생하였고 두 번째 한국인 주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춘천 지목구장 서리로 노기남 신부 임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교황대사는 1941년 12월 26일 국무성에 전보를 보내면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억류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렐라 대주교는 그 전보에서 이 선교회는 춘천 지목구와 광주 지목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본인은 일본 외무부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지고 이 역류를 해제하려고 노력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평양 대목구의 경우와 같이 이웃 선교구의 춘천과 광주 지목구의 관할권을 잠시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청에 청했습니다. 국무성은 주일 교황대사의 전보 내용을 인용하면서 포교성성의 춘천 지목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경찰은 춘천의 아일랜드인들의 석방을 절대 거부하며 더 이상 외국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1943년 2월 11일에 마렐라 대주교가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실 당국 일본이겠죠. 당국은 그는 서울 대목구장이고요. 춘천 지목구를 관리하도록 허용했고 아일랜드 선교사들은 그의 보호와 책임하에 두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퀼란 지목구장은 주일 교황대사를 통해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국무성은 1943년 2월 18일자 교령으로 춘천 지목구장의 사임을 수락하며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서울 대목구에 그 지목구를 맡기며 동시에 서울 대목구장 노기남 주교를 춘천 지목구장 서리로 임명했습니다. 전주 지목구장 교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 대목구장이자 덕원 면석구장인 사워 주교가 몇 주간 일본을 방문하면서 주일 교황사절을 만났을 때 전주 지목구의 상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마렐라 대주교는 1941년 2월 20자 서한을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내면서 본인의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일 교황사절은 1937년 4월 13일자로 초대 전주 지목구장이 된 김 스테파노 신부가 보고한 전주 지목구에 대한 상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국 선교사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를 받았던 한국인 사제들이 최초의 자치 지목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오는 시행착오라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일 교황사절은 전주 지목구의 도덕성의 결하가 심각하지만 특정 이탈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심한 보호 아래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일단 자유로워지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장상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 부분적으로는 1938년에 사망한 대구 대목구장이었던 드망즈 주교의 너무 강한 영향력과 너무 강압된 신학교 교육의 결과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대목구장 무쇠주교는 김양훈 신부를 지목구장으로 계속 머물도록 몇 번이나 독려한 후 그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여겼지만 마렐라 대주교는 포교성성 장관에게 새로운 지목구장의 후보를 추천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김양훈 신부는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주일 교황사절은 무쇠주교도 이 사임에 대해 승인하고 수락하기를 권했습니다. 마렐라 대주교는 포교성성에서 이 사임에 대해 승인한다면 후임자 임명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모든 성직자들에 의해 선출된 3명의 한국인 후보자들을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941년 7월 30일자 주일 교황사절이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서한 안에서 본인이 서울 대목구장 라리보 주교에게 새로운 전주 지목구장 임명을 위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는 대구 대목구의 영향에서 멀어지기 위해 후보자들은 서울 대목구 소속 한국인 사제들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3명의 후보를 낼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후보자들이 서울 대목구 소속이었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렐라 대주교는 포교 성성의 전주 지목구장 후보로 주재용 바오로 신부, 신인식 바오로 신부, 유놀수 라우렌시오 신부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포교 성성은 주일 교황사절의 추천을 받아 제2대 전주 지목구장으로 주재용 바오로 신부를 임명하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포교 성성은 1941년 11월 21일자 교령으로 주재용 바오로 신부를 전주 지목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네, 1940년에서 41년 사이에 일본 교회의 자국민 장상 선출 및 임명에 직접 관하였던 주일 교황사절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한국교회의 집권자 교체를 1941년 한국교회 집권자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였지만 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시켰던 조선 총독부의 지침으로 이 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 1937년 전주 자치지목구의 초대 지목구장으로 한국인 신부가 임명되면서 최초의 한국인 지목구장이 생겼지만 이를 계기로 다른 지목구나 대목구에 한국인 집권자가 임명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외국인 선교사들은 아직 한국 교회는 한국인 집권자를 가지기에 준비가 덜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렐라 대주교는 미래를 위해 우선 후보자들을 확보해 놓고 상황이 급변하면 그 후보자들 중에서 집권자로 임명되기를 바랬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본 교회에 대한 압력으로 교황청이 서둘러 일본인 사제로 일본 교회의 지목구장 서리나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하였듯이 한국 교회도 조선 총독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일 교황사절이 염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의 빠른 대처로 한국인 사제가 서울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메리놀회나 성골롬반 외방 선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적성국으로 분류된 미국이나 아일랜드 선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격리되거나 강제 송환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평양 대목구, 춘천 지목구, 광주 지목구는 집권자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주일 교황사절은 활동이 가능한 이웃 선교구에 잠시 관할권을 위임하는 방침을 교황청의 허락을 얻어 시행했습니다. 1942년에 포교 성성은 노기남 신부를 서울 대목구장 서리, 춘천 지목구장 서리, 평양 지목구장 서리로 임명하였습니다. 평양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서울 대목구장과 명의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포교 성성은 홍영호 신부를 평양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하였고 그 다음에 평양 대목구장과 명의주교로 임명했습니다. 1928년 뮤테주교의 사목교수를 통해 한국인 천주교인들은 한국인 주교를 원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1942년 노기남 주교 서품을 통해서 1944년 홍영호 주교 서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해방 이후에는 한국 교회에서 자치 교구들이 탄생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권영민 신부님께서는 곧 출간할 저희 교회사연구 60집에 그 일본인 교구장 선출과 임명에 대해서도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 연구로서 이번 발표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교구장 교체에 대해서 저희
교회사 연구 60집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교체에 대해서도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남대 사학과에 계시는 유선자 선생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그 토론문이 있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에게 새로운 사료와 만남은 언제나 신선하고 설레임을 안겨줍니다. 2020년부터 연구자들에게 접근이 허용된 교황청 문서고 소장의 문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논문은 권영민 신부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토론자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반가운 마음에 권 신부님이 제시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였는데 접근이 되지 않아 당황스럽지만 이는 저의 미숙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토론자로서 권 신부님의 논문을 읽으며 느낀 점, 궁금했던 점들은 다음과 같은데 권 신부님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하는 희망입니다. 학술의 발표문과 토론문의 경어체 사용은 익숙하지 않아서 토론문은 평어체로 작성을 했습니다. 첫째, 제목 문제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동안이라고 했는데 일제강점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일제강점기란 일제가 대한제국을 합병한 조약이 체결 발효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로 존속했던 기간을 가리키므로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이 논문에 직권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직권의 사전적인 의미는 직무상의 권한, 공무원이나 법인 따위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런 범위이니 잘못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논문의 내용상 지목구장, 대목구장을 가리키므로 지목구장, 대목구장 또는 서리를 사용하는 것이 권 신부님의 논문의 내용에 충실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왜 직권자라고 하는 용어를 새롭게 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선행연구 조사와 정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 신부님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1981년에 발간된 천주교 평행교구사, 이어 전주교구사, 천주교 대국대교구 백년사, 그리고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제인적 지배와 그리스도교계의 대응 등에서 상당 부분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들 선행연구는 인류 복음화성 역사 문서고의 문헌 중 교황비오 12세의 재임식의 문서들을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를 추진 중일 때 입수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1930년대부터 진행된 한국 천주교회의 교구장 교체를 비교적 상세히 밝혔습니다. 선행연구들이 활용한 자료들은 서울교구와 대구교구의 연보, 밑들과 드망조주교의 일기, 전주교구 설정, 교령 등 활용한 자료들, 그리고 대구교구 교구장의 공문서들, 그리고 권론반 선교사들의 편지, 노기남 주교님의 해상록, 그리고 교회에서 발간했던 각종 경향자들의 잡지 등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권 신부님의 논문이 논문의 생명의 독창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 선행 연구들과 신부님의 논문이 어떤 점이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노기남 신부의 서울 대목구장 서리 및 서울 대목구장 임명과 승인 날짜가 다른 것,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한 언급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부님의 강조와 설명이 있으면은 아마 논문의 독창성들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활용 자료에 대한 설명과 분석입니다. 권 신부님 논문의 특징이자 장점이자 선행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선행 연구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바티칸의 문서고들 중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서 개방 결정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비오 12세 교황의 재임 기간 중에 인류 복음화성 역사 문서고의 문헌들입니다. 권 신부님은 볼륨 14, 12부터 1588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서 논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를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가 논문에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후임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안내도 우리 연구자들이 가져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소개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들 문서에 언급된 한국 천주교 관련 사항들을 정리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권 신부님이 적극 활용한 인류 복음화성 역사 문서고의 문서들과 바티칸의 다른 문서고들 소장 문서들과의 차이점 등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만이 이 자료들을 활용한 권 신부님의 논문의 독창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보고말성 역사 문서의 문서들을 활용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부님께서는 인류 보고말성 역사 문서의 자료만을 활용할 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다음 사항들에 대한 신부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일 교황사절 마렐라 대주교가 일본의 반애국인 운동에 이어서 한국도 이태로운 상황이라 보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포교 선생의 지침과 교황청의 견해도 오랫동안 이라했는데 교황청은 구체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궁금하고요. 셋째로, 차기 서울 대목구장으로 사우어 주교는 일본인 사제를, 라리버 주교는 한국인 사제를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저는 논문에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한국교회 애국인 집권자들의 여행이 불가능했기에 41년 9월 개최 예정인 집권자 회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리고 왜 애국인 집권자들의 여행이 불가능해졌는가도 역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일교황 사절이 평양 대목구의 일부를 서울 또는 일부를 도공 간도에 이탁할 것이라 포교 상성 장관이 보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섯째, 교황청이 42년 1월 노기남 신부를 서울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했으나 결령은 내리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다고 했는데 권 신부님이 논문에서 제시한 것 외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도 역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1937년 4월 13일자로 전주 지목구가 한국교회 첫 자치지목구로 설립되었다고 쓰셨는데 자치지목구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1930년대 자치지목구 설립을 어떻게 인식 혹은 평가할 수 있을까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섯째, 사소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용어에 대한 통일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신부와 사제, 덕원 면속구장과 베네딕토 원장, 사우어 대주교, 주일 교황사절과 마릴라 대주교를 혼용해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논문이 추구하는 방향성 내지 강조점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 주일 교황 사절이라 할 때는 그 직책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고 마렐라 대주교라 지칭할 때는 인물에 초점이 두어지는 것이므로 그럴 때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사소할 수 있지만은 일본 외무부는 일본 외무성이 정확한 용어이고 일본의 종교당국은 조선총독부 종교과를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시 재고와 수정이 요구됩니다. 일본 교회의 자국민이라 했는데 그 범위는 역시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여섯째, 사실 확인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렐라 대주교가 42년 6월에 일본 당국으로부터 선동된 적대적인 시민들로 인해 평양 대목구에 메리너 수녀들이 철수하여라고 쓰셨는데 그러한 내용의 정보를 교황청 공무서에 보냈다고 하셨어요. 근데 재고가 필요합니다. 적대적인 시민이라 한국인들을 가리킬 것이고 메리너 수녀들이 한국에서 철수한 것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이 일본의 적성국이었고 메리너 수녀들은 대부분 일본의 정석국인 미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일제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일제에 선동된 한국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 수녀의 철수의 주 원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논문의 정거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문장서 쓸 때 연월일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주일 교황대사는 평양 대목구장 서리에 홍영효 신부를 대목구장으로 교황청에 추천. 또 다른 문장에서 본인의 대목구장직을 사임한 의향이 있는지 문의. 사우어 주교가 몇 주간 일본을 방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제시하면은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제목 혹은 연구사 정리 등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사실관계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문제 등을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부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좀 용어적인 차이도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와서 오자마자 이제 계속 연구 발표회를 맡고 계속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조금 그 차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제 쓰고 신부 쓰고 마렐라 대주교 쓰고 일본 교황사절 쓰고 포교성성 장관이라고 쓰고 또 비원지 추기경을 왜 쓰냐면 제가 이렇게 통일돼서 쓰니까 제 이제 박사 논문 지도 받을 때
왜 똑같은 걸 왜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서양과 동양 좀 차이가 있는데 왜 똑같은 걸 계속 쓰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쓸 때 처음에는 비온디 추기경 그 다음에 포교성성 장관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좀 계속 저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게 좀 많이 저한테 주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논문 쓸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정확하게 계속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파리 예방 정교회 프랑스 무슨 신부 이런데 저희 할 때 뭐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 그 다음에 또 선교사 쓰면 안 되니까 뭐 프랑스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연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쓸 때도 그렇게 계속 좀 녹아 있는 것 같고요. 왜 직권자라고 썼냐면요. 제가 이제 어쨌든 바티칸 문서를 볼 때 오르디나리오라고 하거든요. 오르디나리오가 이제 뭐 이태리어인데 오르디나리오 안에 지목구장 프레펙토 아포스톨리코 그 다음에 대목구장 비카리오 아포스톨리코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서리는 다릅니다. 서리는 용어가 암미니스트라토레 아포스톨리코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리는 서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서리들이 나중에 교구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좀 표현하기가 교구장이라고 하는 거는 교구는 말 그대로 디오세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교구가 없었어요. 일본은 교구장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게 일본은 그 당시에 교구가 있었고 교구장이 있었는데 1940년대 물론 해방 이후에 저희가 교구라고 됐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지목구 아니면 대목구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교구장 교체라고 했다가 바꿨습니다. 직권자라고 해서.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희는 그때 교구장이 없었던 겁니다. 다 그러면 글을 쓸 때 길어지는 건 좀 싫잖아요. 그럼 뭐 대목구장 교체 및 지목구장 교체 이렇게 되는데 직권자로 해버리면 그냥 직권자 교체. 직권자 안에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용어가 또 따로 있으면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그거로 저도 받아서 쓰고는 싶습니다. 왜냐면 직권자라고 하면 좀 생소하긴 하죠. 근데 이게 다 이 지목구장과 대목구장을 묶어서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용어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어 구분 때문에 일부러 교구장이라는 말을 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교구장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언제 교구가 설립됐지?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사안 같아서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이건 뭐 제가 한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들 충분히 받아들여서 일제강점기 동안이 아니고 일제강점기로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교성성, 그러니까 인류보그마성 역사문서고에는 누오바 세리아라고 해서 이제 그게 옛날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한국 관련돼서는요. 그게 이제 누오바 세리아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오바 세리아에 이제 각 볼륨이 있는데요. 그 볼륨 안에 이제 한국 교회 거는 이제 루브리카 26에 담겨져 있고 일본 교회 거는 루브리카 35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 이제 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권 중에 제가 이번에 쓰인 거는 요 중심되는 권들이 한 두세 가지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연구자분들도 기회가 되셔서 이제 좀 더 어찌 보면 한국 전쟁에 대한 어찌 보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시복시성도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순교하신 분들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만약에 가신다면 누오버세리아 안에서 그 연도별로 묶여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제강점기 끝날 무렵에는 일본도 어려워지고 이런 문서 보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서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 볼륨에
한 연도가 묶이는 게 아니고 뭐 3개 연도가 묶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이 많아지면 한 볼륨에 그냥 한 연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차이입니다. 그 볼륨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안에 다 이렇게 교구별로 루브리카 36-1은 이제 전체 교회, 그 다음에 루브리카 36-2는 대구 교구, 이제 대구 대목구, 루브리카 36-2는 이제 서울 대목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루브리카 36이 있지만 그 밑에 하위로 이제 교구들 단위로 이제 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사도 문서고는 또 다릅니다. 사도 문서는 파시콜로라고 돼 있는 용어 안에서 교황 사절별로 묶여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 거 한국 교회 거 찾으려면 일본 교황 사절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번주교님 이후에 이제 묶여져 있는 것은 이제 한국 뭐 이제 교황 순찰사, 그 다음에 한국 교황 사절, 한국 교황 대사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이제 국무성은 조금 이제 다르고, 국무성 자료는 조금 열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어쨌든 부족한 자료들을 메꿔 나가려면 한국 자료,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 자료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제가 3가지 문서고를 다 갔다 왔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국무성 막히고 사도자 문서고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을 때 좀 더 문서고를 다니고 싶었는데 원천적으로 아예 막아버리니까 좀 기회가 이제 인류복음화서 문서고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좀 시간이었었는데요. 어쨌든 문서고마다 분류 체계가 좀 다르고 그 각 성의 성격에 맞춰서 좀 묶어져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 외무부는 외무성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제가 이제 다시 보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용어 혼동은 제가 조금 이제 요 한국에 맞춰서 신부로 하기로 하고요. 맨 처음에 보낸 발표문은 평어체였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어체로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가 발견이 안 돼서 이제 나머진 거는 이제 평어체라고, 그러니까 평어체가 원본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쵸, 장점이자 단점인데, 제가 인류복음화성에 있는 문서고에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이동이 금지된 거, 이런 거는 이제 솔직히 인류복음화성 문서고에는 나오지 않죠. 그게 정확한 법령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자료들 보고선 이제 제가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데, 정말 여러 가지 이유는 아직 저도 아직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요거이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보면 일본 교황 사절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덜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교황 사절이 특히 집권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구 분리되거나 아니면 어떤 장상을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한들, 서리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추천하는 것들, 이거 안에서 충분히 교황사절이 교황을 대리하는 입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기존 좀 연구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여서 이제 조금 이제 교황사절 중심으로 더 얘기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양대학교랑 함께 또 공동 연구하고, 또 앞으로도 또 우리 천주교 문헌 가지고 혹은 또 바티칸 문서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더 이렇게 교류하고 더 공동 연구하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209회 연구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침 영광송 바치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매달 발행하는 월간지 교회와 역사 6월호에서는 특별기획 김기량 순교기념관 개관, 연구 동인의 사직지, 순례 색다른 순례 등의 국내 성지의 이야기와 마테오 리치, 한기근 신부, 드브레드 주교 등 천주교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역사 6월호는 카카오 채널과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교회와 역사 구독 신청은 전화 02-756-1691 내선 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후원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땅에 천주교가 전래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천주교회에 빛나는 역사적 전통을 바르게 밝히는 데 진력하는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계좌는 안내되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한국교회사연구소입니다. 정기후원 문의는 한국교회사연구소로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2-756-1691 내선 1번입니다.